중국이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2달 만에 전 재산을 금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죠. 정부가 막아버린 단 한 줄의 공지 그날 수천만 중국인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남자는 서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국에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중국 전역을 뒤흔든 금 투자 사태와 한 남자의 믿기지 않는 한국 체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왕웨이입니다. 38살 IT 기업 중간 관리자죠. 지금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 여름 제 책상 앞에 앉아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파트 청약금으로 넣었던 5천만 원은 이미 물거품이 됐고 주식은 말도 마세요. 반토막 났죠. 도대체 뭘 해야 하지? 중국 전역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부동산 거품은 꺼지고 주식시장은 2년 연속 하락세. 사람들 자산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금값 6개월 연속 상승. 이게 시작이었죠. 웨이보와 틱톡에서는 금 투자 관련 콘텐츠가 넘쳐났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이젠 잊으세요. 5천년 역사 동안 가치를 잃지 않은 건 오직 금뿐이에요. 중국 정부도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죠. 달러에서 벗어나 금으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 친구 리우에게 전화했어요. 리우 들었어? 요즘 다들 금에 투자한대. 물가도 오르고 있으니 현금만 갖고 있다간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아. 리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죠. 나도 지난주에 금 100g 샀어. 벌써 3% 올랐어. 들어봐, 지금 상하이 백화점 금 매장 앞에 줄이 몇 시간씩 선다더라. 믿기지 않아서 직접 가봤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상하이 최대 백화점 금 판매장 앞엔 수백 명이 줄 서 있었죠. 이건 상하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 광저우, 선전. 중국 전역이 똑같았어요. 어떤 20대 여성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축해봤자 이자도 별로 안 줘요. 부동산은 너무 비싸고. 친구들 모두 금을 사고 있어서 저도 뒤처지기 싫었죠. 50대 아저씨의 말은 더 심각했습니다. 퇴직금 절반을 금으로 바꿨어요. 정부를 믿을 수 없잖아요. 금만이 내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저도 그날 저녁 결심했죠. 금 판매 사이트를 열어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금밖에 없다. 그렇게 저희 나라 전체가 금 투자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끝이 어디인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특히 제 인생이 어떻게 뒤바뀔지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처음엔 신중했어요. 제 저축액의 30%만 금으로 바꿨죠. 하지만 금값은 계속 치솟았습니다. 한 달 만에 7%, 2달째엔 15% 올랐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더 과감했죠. 웨이, 너 아직도 그것밖에 안 샀어? 나는 다 넣었다고. 회사 동료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저축의 80%를 금으로 바꿨대요. 부러웠죠. 제가 조심스럽게 굴던 사이 다른 사람들은 큰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장이 신용카드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걸로 금을 사는 거야. 그럼 현금 필요 없어. 카드로 사서 값이 오르면 팔아. 이자보다 수익이 훨씬 크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보니 이런 투자법이 이미 유행이더군요. 카드 한도 최대한 활용하세요. 금값은 계속 오를 겁니다. 현금 서비스 받아서 투자해도 이득이에요. 이런 영상들이 수십만 뷰를 기록했죠. 댓글도 놀라웠어요. 실제로 해봤는데 한 달 만에 카드빚 다 갚고 20% 남았어요. 현금 서비스 받아서 했더니 대출이자보다 수익률이 3배. 저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월급날까지 2주나 남았는데 그 사이 금값이 또 오르면 어쩌죠? 결국 저도 카드를 꺼냈어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곧 한도까지 채웠습니다. 친구 리우는 더 대담했어요. 사채까지 썼죠. 이자가 월 10%래.
근데 금값이 한 달에 15% 오르니까 괜찮아. 차익 생기잖아. 어느 주말 상하이 황푸강 근처 카페에서 만난 친구들 모두가 금 투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금 판매상들은 카드 결제 특별 프로모션까지 했어요. 12개월 무이자 할부 같은 문구가 도시 곳곳에 걸렸죠. 제 이웃 왕 아줌마는 세계 은행 카드를 모두 긁었대요. 다음 달엔 금값이 더 올라서 카드값 내고도 남을 거예요. 그때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사실 정부도 이미 주시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 밤 제 계산기 앞에서 흥분했어요. 한도 500만 원 남았네. 이걸로 금 50g 더 살 수 있어. 2달 후면 100만 원은 벌겠는데? 결국 저는 카드 한도를 꽉 채웠습니다. 친구들도 동료들도 이웃들도 다 그랬죠. 우리 모두 금값이 떨어질 리 없다고 믿었어요. 역사상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했죠. 누구도 내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왔어요. 3월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길에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공식 발표였죠. 금 투자 과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시행.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정부가 또 빈말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점심시간 동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봤어? 카드사의 실시간 금 구매 제한 지시가 내려왔대. 장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네이버의 금 관련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 1위였죠. 불안한 마음에 제 카드 앱을 열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도가 0원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서둘러 금 판매점에 전화했죠. 응대한 직원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신용카드 금 구매가 중단됐어요. 현금만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방금 통보받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금 판매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어떤 이는 카드 결제가 안 된다며 소리치고 또 다른 이는 점원과 언쟁 중이었어요. 그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 금융당국의 새로운 규제안이었죠. 1. 개인당 월 금 구매 상한선 설정. 2. 카드사 금 구매 거래 실시간 추적 의무화. 3. 금 매입 업체 대상 특별 단속 시행. 장은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웨이, 큰일 났어. 내가 어제 또 카드 긁어서 금 샀거든. 근데 오늘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어. 비정상 거래로 간주되어 결제 취소됐대. 리우에게 연락했죠. 그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사채로 300만 원 빌려서 금 샀는데 이제 어떡해? 환불받으려고 해도 금값이 오늘 4% 떨어졌어. 저녁 뉴스에서는 금융당국 관계자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신용카드로 금을 사재기하는 행위는 개인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부는 시장 과열을 막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제 핸드폰은 멈추지 않고 울렸어요. 모든 친구들, 동료들이 같은 상황이었죠. 어떤 이는 금을 팔아야 하는데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볼까봐 불안해했고 또 다른 이는 이미 카드 빚이 너무 커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날 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개입할 수 있구나.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규제가 생길까? 불안한 밤이었어요. 제 손에 남은 건 이미 구매한 금 몇 조각과 한도가 꽉 찬 신용카드뿐이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웨이보가 폭발했어요. 금투자, 카드 제한, 정부 배신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죠.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저도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결국 새벽에 웨이보에 글을 올렸죠. 신용카드 한도까지 모두 써서 금을 샀습니다. 이제 정부가 거래를 막았어요. 금값은 떨어지고 카드 결제일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분 만에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습니다. 모두 저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나는 집 보증금까지 빼서 금 샀는데 이제 월세도 못 내겠어. 카드 3장 모두 한도 차버렸어. 다음 달 이자만 50만 원이야. 정부가 갑자기 규제하면 어떡하냐? 이게 나라냐? 퇴근 후 리우를 만났어요.
그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죠. 웨이, 난 끝났어. 사채로 돈 빌려 금 산 거 회사에 들켰어. 재무팀에서 경고장 받았어. 곧 해고될지도 몰라.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카드사가 회사에 통보했대. 직원들의 비정상적 금융거래에 주의하라고. 충격적이었어요. 리우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고 장인어른에게 사위가 될 자격을 증명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이제 실직 위기라니. 장인어른께 손 벌려야 할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워. 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회사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죠. 모두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한숨 쉬었어요. 웹사이트에는 금투자 실패로 인한 신용불량자 대처법 같은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게시글은 17만 공유를 기록했어요. 황금을 잡으려다 신용불량자 됐습니다. 6개월치 월급을 모두 날렸어요. 이제 아이들 학비도 못 내겠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우리 회사 마케팅팀 리 부장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였죠. 그는 부모님 병원비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금에 투자했대요. 모든 게 물거품이 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제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카드빚 3천만 원, 다음 주가 결제일. 저축은 바닥. 그리고 손실된 금 투자금. 창문 밖을 바라보니 도시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모두 정부의 갑작스런 규제로 무너진 꿈을 바라보고 있겠죠. 전화기가 울렸어요.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들 괜찮니? 뉴스에서 금 투자 사태 보고 걱정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뒤적이다 이상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경제뉴스였죠. 중국의 금투자 광풍과 규제 사태, 한국에선 왜 일어나지 않나? 호기심에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한국에선 신용카드로 금을 대량 구매하는 현상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카드사 자체 규제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상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믿기지 않았어요. 더 찾아보니 한국 금융 전문가의 인터뷰가 있더군요. 한국에선 금 사재기 통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애초에 과열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국민들도 간접 투자를 선호해서 직접 금을 사재기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날 우연히 회사에서 한국인 고객과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회의 후 호기심에 물어봤죠. 한국에서도 신용카드로 금을 사나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신용카드로 금을 대량 구매하려 하면 카드사에서 바로 확인 전화가 옵니다. 비정상 거래로 간주되니까요. 또 한국에선 금보다는 금 ETF나 펀드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을 선호해요.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그럼 한국 정부가 갑자기 금 거래를 막는 일은 없나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이 이미 과열을 방지하고 있으니까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이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우리는 왜 그런 신뢰를 갖지 못했을까요? 그날 저녁 중국 뉴스에서는 금 투자 피해자들의 시위 소식이 나왔어요. 경찰과 충돌까지 있었죠. 반면 한국 뉴스는 완전히 달랐어요. 금값 급등에도 한국 금융시장 안정적. 투자자들 패닉 없다. 동료장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비웃었어요. 그건 한국 정부 선전이야. 어디 나라나 다 똑같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한국에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밤늦게 제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을 가졌다면, 만약 정부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창밖에는 여전히 불안에 떠는 도시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금 투자로 무너진 꿈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때 결심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에 가봐야겠다고. 그들의 시스템이 정말 다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운이 좋게도 한 달 후 회사에서 서울 출장 기회가 생겼어요.
IT 보안 컨퍼런스 참석이었죠. 금 투자로 신용이 나빠졌지만 다행히 여권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달랐어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한국의 금 판매점은 어떤 모습일까? 명동의 한금은방에 들어갔어요. 중국과 달리 사람들로 붐비지 않았죠. 점원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로 금을 살 수 있나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고액이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카드사에서 확인 전화가 갈 수도 있어요. 중국처럼 정부가 갑자기 금 거래를 제한하는 일은 없나요? 그녀는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런 일은 들어본 적 없어요. 왜 정부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정부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다음 날 컨퍼런스에서 한국금융사 직원을 만났어요. 점심시간에 용기를 내어 물었죠. 한국에선 신용카드로 금을 많이 사도 문제 없나요? 그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카드사가 바로 조치해요. 고객 보호 차원이죠. 또 대부분 사람들은 실물 금보다 금 ETF나 펀드를 선호해요. 더 안전하고 편리하니까요. 중국에선 최근에 정부가 갑자기 신용카드 금 구매를 전면 금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죠.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니 안타깝네요. 한국에선 금융 시스템이 예방적으로 작동해요.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 이해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국민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중국은 통제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가 당황해 물었죠. 괜찮으세요? 네. 그냥.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내 인생도 달라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블로그에 글을 썼죠.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국민 보호 장치다. 그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를 운영한다. 그 신뢰가 얼마나 값진지 이제야 알았다. 출장 마지막 날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평화로워 보였죠.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국민을 통제하는 나라에서 보호하는 나라로.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신문을 샀어요. 돌아가서 천천히 번역해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제 블로그 글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켰어요. 원래 제 블로그는 팔로워가 200명 정도였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폭증했죠.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왜 중국과 다른가? 서울 출장에서 배운 것. 이 제목의 글이 웨이보에서 리트윗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금 투자 피해자들 사이에서 퍼졌죠. 그러다 유명 경제 블로거가 이 글을 공유하면서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 국가와 우리의 차이군. 한국은 국민을 시민으로 대하는구나. 우리가 왜 항상 통제당해야 하지? 보호받을 권리는 없나? 하루 만에 제 글은 6만 좋아요를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제게 더 많은 한국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한 독자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죠. 한국은 돈을 막 쓰는 걸 통제하지 않아도 질서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시리즈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신용카드 시스템, 한국인들의 투자 방식, 한국의 금융교육. 이 모든 글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놀랍게도 중국 내 한국어 학원들이 제 글을 교재로 사용한다는 연락까지 받았어요. 한국식 금융교육이라는 이름의 강좌가 생겼다네요. 비현실적이었죠. 어느 날 회사 동료장이 찾아왔어요. 그는 제 블로그 글에 처음엔 비판적이었는데 이번엔 표정이 달랐죠. 웨이, 내 글 읽었어. 솔직히 처음엔 한국 선전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어.
너처럼 직접 보고 온 사람이 많아야 우리 시스템도 바뀔 거야. 리우도 변했어요. 그는 여전히 금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쪽은 시스템이 다르니까. 제 블로그는 계속 성장했어요. 어느 순간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어섰죠. 모두가 한국의 시스템에 관심을 가졌어요. 특히 금융, 신용,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요. 놀랍게도 중국 국영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왕웨이 씨, 한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중국이 배울 점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실제로 인터뷰는 좋은 분위기로 진행됐어요. 물론 민감한 정치적 내용은 피했지만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개인의 경험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새로운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거였어요. 소비자 중심 금융 개혁안이라고 했죠.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금투자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지났어요. 중국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제 블로그는 이제 금융 시민권 이야기로 20만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기본법을 발표했어요. 한국과 비슷한 조항들이 많았죠. 금융사의 고객 보호 의무 강화, 비정상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융 교육 확대.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변화는 분명했어요.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권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리우는 이제 한국 기업 중국 지사에 취직했어요. 그는 종종 저에게 연락해서 한국 시스템에 대해 더 물어봅니다. 장은 금융교육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의 첫 영상 주제는 왜 금에 미쳐서는 안 되는가였어요. 저는 지난달 2번째 한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엔 금융 세미나 참석이었어요. 세미나에서 한국 금융 전문가를 만났죠. 중국의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블로그가 영향을 미쳤다던데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한 일은 그저 경험을 나눈 것뿐입니다. 변화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때로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당신의 용기가 중요했던 거죠.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엔 그저 금값에 집착하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시스템, 신뢰, 제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마지막 블로그 글을 썼습니다. 황금보다 귀한 것. 1년 전 저는 금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신용까지 잃어가며 그 노란 금속을 쫓았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 귀한 것은 금이 아니었어요. 제도와 신뢰였습니다. 금은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국민을 지켰죠.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금융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으니까요. 금의 가치는 오르내리지만 신뢰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건 황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요? 이 글은 하루 만에 50만 뷰를 기록했어요. 사람들은 공감했죠.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작은 금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1년 전 미친 듯이 사모았던 그 금의 마지막 조각이죠. 이제 그건 투자가 아니라 기념품이 됐어요. 저의 어리석음과 깨달음을 동시에 상기시켜주는 기념품이요. 창밖을 바라봅니다. 중국의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쫓고 있어요. 하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불신의 나라에서 신뢰의 나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첫걸음을 뗐어요.
그리고 세계는 우리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것, 그건 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